안녕하세요. 오늘 관심 있게 볼만한 기사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일보고요. 김형준의 딥 리드. 김형준 교수죠. 명지대 김형준 교수. 자, 우선 여권 내부의 반란 기류까지 잡히더라. 그리고 문의 통치 실패다. 문의 통치 실패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읍참 조국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디 한번 보죠. 조국 사태 배경과 전국의 전망을 보자. 핵심은 탈민주당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고 아마 41% 리얼미터 41%인데 리얼미터 김택수 이택수인가요? 이 사람이 정권 관계자들과 굉장히 유대가 괜찮다라는 것은 사진으로 많이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이반을 가리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40%라는 지표 숫자에 지금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조사는 또 30% 얘기도 있고요. 체감하건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 중도층이 이반된 거죠. 중도층. 그래서 조국의 사퇴 결정에 어떤 요인이 작동했느냐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죠. 일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민심의 흐름이 심상찮더라. 그리고 중도층의 이반, 심지어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죠. 집권층 내부 반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은 기존 정권들이, 과거 정권이 오만한 국정 운영으로 항상 정권 말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정권을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을 되새김질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걸 재현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새로운 경쟁 체제에 진입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인가요?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 그리고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이란 거죠. 현 시점이 총선을 6개월 남긴 시점이다. 가장 가열되는 시점이 3개월 전, 아마도 6개월 전부터 각 지역구에서는 공천 경쟁과 지역구 관리에 이제 출마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골몰하고 있을 시즌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런 시기에 어떤 과제에 직면을 했느냐. 민주당 볼까요? 집권 여당의 자율성과 독립성 없죠. 민심 이탈 가속화되고 있죠. 한국당 볼까요? 인적 쇄신과 보수 통합.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원하죠. 인적 쇄신이라 하면 기존 선수를 다 제끼고 새로운 어떤 마스크를 내세우자, 이런 취지인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황나 체제가, 투톱 체제가 지금 그래도 잘 민주당의 그런 어떤 패착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두 마스크가 그래도 15%였던 지지율이 벌써 민주당 0.9% 차이라고 하는데 0.9% 차이가 아니라 이미 뭐 어떤 일간 조사에서는 뭐 1% 앞서더라고요. 36% 가까이 지지율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잘했어요. 뭐 잘했다고 해야죠, 항상. 그리고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과연 보수 통합이 가능하냐? 지금 유시민, 안철수가 일단 신당 창당한다고 하죠. 신당 창당. 뭐 되돌아 바른정당이죠. 뭐 폄훼하고 싶진 않은데 되돌아 바른정당이에요.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맡음으로 아주 독선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선수도 높고 아마 그 밑에 조재선 의원들이 끽소리도 못할 거예요. 갈등 뭐 이미 있겠죠. 예. 뭐 한국당도 황처제 얼마나 안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황라 체제의 어떤 각 세력군마다 견제와 그런 얘기가 들리곤 합니다. 자, 이 현문 이 사람을 가장 압박한 요인이 뭐냐? 인심 위반이란 건데 데드 크로스 됐다. 그렇죠. 긍정 지지율,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떨어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급격히 상승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죠. 네. 일단 중도층의 탈민주당 현상. 민주당 잘 나갈 때만 해도 뭐 중도 다 먹는 줄 알았어요. 중도 분들이 세련됐으니까 세련됐고 또 그 뭐랄까요, 그 컨벤션 효과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조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식들 위선이다. 대중들이 알게 된 거죠. 소위 중도층들이 알게 된 거예요. 또한 핵심 지지층이 누구냐? 뭐 핵심 지지층은 핵심 민주당, 그리고 뭐 친노 후예들,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소위 뭐 정의단계, 이분들은 또 어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공정이다, 정의다. 왜냐면 자신들은 그런 믿음 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또 세상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에 반대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적폐나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단정짓기도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까 얘기한 조국, 위선, 이중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선거도 패배할 것이고,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다. 데드덕이란 말이 있었나요? 민주당 선거 패배, 레임덕, 정치적 뇌사 상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리얼미터 10월 2주였죠. 리얼미터가 YTN이랑도 하고 뭐 TBS랑도 하고 또 어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랑 하는데, TBS 아다시피 뭐 박원순 서울시가 관할하는 교통방송이죠. 김어준, 아주 지금 TBS가 간판으로 내세우는 라디오 진행자예요. 이번 국감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따로 다뤄야 됩니다. 이런 건 아주 김어준이 봤더니, 그 젊을 때 사진 봤더니 아주 빼빼 마르고 배낭여행 하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이 뭐 인물이 좋더니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긍정평가 40.4%다. 뭐 11일 하루 1일 조사. 뭐 이거는 뭐 대선 득표율 41.4% 무너졌다 이거죠. 더 무너졌을 거예요. 리얼미터임을 감안하면은 다소간의 하방 가중치를 둬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신문 한국리서치 보면은 심지어 32.4%고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35.3%, 한국당 34.3%, 차이가 0.9%다. 뭐 서울 지역에서는 오히려 한국당이 더 높게 나왔대요. 재밌군요. 자, 이번 정권이 조 이런 사람들 고향이 TK죠. PK 부울경인데, 부울경 지역에서 적잖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PK 지역의 응원에 힘입어서 당선된 부분이 있죠. 실제 부울경 지역에 가면은 뭐 호남 향후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래도 꽤 세가 세요. 적잖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울산 하면 뭐 민노총의 본산이죠. 그리고 창원 있죠. 경남의 창원, 민노총의 본산, 뭐 권영길 이런 사람들도 되는 데잖아요.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있는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조승수 같은 사람도 당선되고,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교통사고를 냈다가 망신살이 버친 분인데, 또 같은 울산이죠. 자, 어떻게 보니까 이 리얼미터 결과로 보면은 한국당이 12%나 올랐어요. 이 한 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일 핵심이 장애 집회가 있었죠. 장애 집회 효과가 있었느냐.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어 터지죠. 거의 입추의 여지도 없고 압사지경인데, 이 장애 집회 뭐 사실 근데 뭐 집회 주최 측이 뭐 통일된 진행도 없고 서로 아무튼 뭐 일사불란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최소. 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최소 국민의 여망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집회, 2건의 장애 집회가 있었고, 한국당이 보여준 퍼포먼스 가운데 제일 주요할 외부적으로 드러난 퍼포먼스는 장애 집회인데, 요것과 더해서 사실 요것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최초에 이 사안을 조국의 각종 비위 사실들에 대해서 밝힌 분들이 계셨죠.
기억나는 분들이 뭐 가장 떠오르는 분 주광덕 의원이에요. 주광덕 의원께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기를 해줬죠. 뭐 공동학원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등등, 그리고 그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몇 분 계신데 주광덕 의원하고 저희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뭐 김도읍 의원도 뭐 하셨던 것 같고, 이은재 의원도 뭐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몇 분 계세요. 요 초기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미랄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예, 제 기억엔. 여튼 그것과 이 장애 집회, 국민 분노의 어떤 대변자로서 역할을 잘 했다, 이런 취지가 있겠죠. 더해서 몇 가지 또 좋은 사례들이 있죠. 황 대표께서 이제 삭발했고, 황 대표께서 삭발하셨고, 삭발한 게 패러디물로 연결됐죠. 굉장히 좋은 투블럭이었죠. 투블럭에 이 수염, 포인트가 투블럭의 수염이었어요. 투블럭의 수염, 그리고 이 목도리처럼 한 수건, 이게 자줏빛이었는데 아주 묘하게 어울리면서 다소 터프가이의 어떤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미지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나만 조사해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검찰 조사 관련해서 내가 지휘했다, 나를 조사해라, 나만 조사해라, 다른 사람들 다 내 지시받고 움직였다, 뭐 이런 책임지는 모습. 여기 더해서 이제 또 황 총리, 황 대표님도 역시 내 목을 베라. 이 두 분이 뭐 서로 이제 제가 보니까 뭐 미묘한 게 있어요. 서로 미묘한 게 있으신데, 최소 이 투톱이 그래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최소 대중들 앞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서로 뭐 일단은 당 대표라 하면은 당 대표가 있고 원내 대표가 있습니다. 황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이제 당이라고 할 때 당원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당의 입장을 가장 선두에 서서 대변하는 사람들을 소위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고, 또 당원이라고 하면은 당원의 지역별 대표들이 또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죠. 당협위원장 가운데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선이 안 되면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소위 원내대표라 하면은 당 중에서 국회로 진입한 분들, 이런 분들, 예, 원내대표, 뭐 정책위 의장,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당의 중요 정체성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당 대표로 하면은 또 상위 개념인데, 그 전체당원, 원내외를 아우른 전체당원, 뭐 중앙위, 무슨 당 내부에도 조직이 다양합니다.
이 총괄하는 어떤 당 안팎의 살림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항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는 미묘한 뭔가가 있습니다. 예. 둘 다 해보신 분도 계시죠. 둘 다 해보신 분도 있고, 홍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둘 다 해보신 분이고, 김무성 대표 아마 원내대표만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얘기가 곁으로 샜는데, 현재 이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장 걱정됐던 것이, 여권에서 걱정한 것은 중도층의 광범위한 위반이었다. 그러니까 장애지피나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도층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세과시가 된 거죠. 과시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미니 대변을 잘했다. 중도층이라면 제가 늘 표현하자면 누가 이기냐, 누가 세련되냐, 여기에 흔히 마음이 이렇게 이번에는 누구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다소간의 정치에 무심한 그런 분들을 통칭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유동층이라고도 하죠.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누가 더 많이 잡느냐. 보면은, 항상 우리 예전에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인혁당, 민혁당,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분들을 앞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일종의 사과 유감 표명을 했죠.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다소간에 상대도 아우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중도층에게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만 강요한 것으로는 이 중도층 분들이 보기에 쟤네들 극우 아니야, 쟤네들 너무 지 말만 옳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 통용되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정치 혹은 선거라 하면은 전체 국민을 두고 이 가운데 부분에 쉽사리 마음이 정처를 못 잡은 이런 분들을 누가 많이 가져가냐, 혹은 누가 많이 그들에게 어필하냐, 누가 많이 그들의 마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결국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주요 공당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 톤에 대해서 항상 섬세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이 맞다 하고 이제 이 기치로 이 믿음을 확산시켜야 한다, 일리는 있지만, 또 사회에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 이래로 쭉 숱한 어떤 전변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사회에 형성된 어떤 공감대 혹은 어떤 공론이란 게 있거든요. 그 수준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과도하게 배치되지 않으면서 미미하게 영향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일부를 수용할 건 또 수용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녹여낸 메시지가 주요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호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민주당 44, 정의당 35, 정의당이 높군요. 갤럽 조사예요.
민주당 호감도는 뭐 57%에서 44%로 지속 하락했고,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15%에서 28%로 지속 상승했고, 비호감도가 이제 민주당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비호감도의 원인은 뭐 이중성이죠. 내로남불. 아주 그냥, 아니 뭐 입으로 뭐 난 정의롭다, 우리 뭐 공정한 사회를 가야 해, 뭐 이런 거, 아유 이런 얘기 하지나 말든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사실은 다 그 권력을 분점하고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정말 참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정의당이 의외로,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이제 정의당의 발언인데, 이 정의당의 여론을 보면은 민노당에서 뭐 진보신당으로 나뉘고 뭐 이런 걸 이제 뭐 NL계다, 뭐 PD계다, 뭐 이래가지고 뭐 PD계가 뭐 욕을 했고, 뭐 NL계는 뭐 계속 뭐 민중당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약간 이제 뭐 주체 사상, 친북적이냐, 종북적이냐, 종북적이냐, 아니면은 근본주의, 공산주의 근본주의, 마르크시즘이나 레니니즘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뭐 이제 개파간 정통성 싸움의 어떤 그런 분화라고 보는데,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가지고 정의당으로 다 뭉뚱그려서 들어왔다고 봐요. 일부 강성인 사람들은 통진당 쪽에 뭐 후예인 뭐 민중당이나 뭐 이런 사람 좀 남아는 있겠지만 그 저변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의당으로 그래도 해초 모여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드라마나 영화에 곳곳마다 그들의 코드를 심어놔요. 어떤 코드냐? 정의당은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친노조, 뭐 친서민, 뭐 이런 걸 내세우는데, 글쎄요, 이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약자에 무조건적으로는 관용하고 어떤 그 소수 혹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라는 그런 인식이 어떤 그 매스컴과 미디어의 어떤 그 꾸준한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인식이 생겨버리고 저변에 깔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 저변에. 뭐 약자는 마땅히 약자니까 보호받을 만하고, 또 그들의 권익도 누군가는 대변해 줘야 하죠. 하지만 그 약자의 권익이 선후 본말까지 전도시키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갑질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무조건 우리는 피해받아서는 안 돼, 뭐든 우리는 받아내야 해, 뭐 이런 식의 의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곤란한 거죠. 좀 그런 경향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제, 여기 잘 적어 놓으셨네. 민주당이 정의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1.5 정당 체제. 흔히 우리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죠. 맞거든요. 본진이 있고, 뭐 사실은 이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 민노당 출신도 민주당 뭐 대변인도 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티어 1,
일진은 주력 부대는 민주당 호남 기반한 민주당으로 가고, 조금 과격하고 조금 더 그 소위 진보,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위 진보라고 합니다. 소위 진보, 자칭 진보, 입진보라고 하죠. 자칭 진보라고 자신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중대 정의당에 또 뭉쳐 있는데,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끊임없이 협력하는 거예요. 모든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세력의 어떤 장외 집회라든지 이런 데 다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장기 집권 꽃길을 깔려고 좀 하는 건데, 다행히 이번에 조국이 나와가지고 얘들까지도 조국을 비호하던 뭐 정의당 데스노트, 아니 무슨 정의당이 뭔데 데스노트를 만들고 뭐 라이브 노트를 만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덕분에 이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고, 또 덕분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에 임해왔고, 또 국민들의 저항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독선적으로 고집스레 그렇게 대응을 하는지, 그 민낯을 너무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 많은 국민들이 잘 알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기사를 좀 같이 읽으려고 했더니 주변 얘기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짧게 한번 읽어보고 또 가죠. 빨리 가겠습니다. 반란 가능성 제기된다는데, 뭐 이제 정권 중기 넘어가면은 등에 칼 꽂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뭐 연로하시고 고집스레 뭐 한국 정치사에 굵직한 한 획을 그은 분이긴 한데, 아마도 민주당 젊은 의원들에게는 다소 꼰대스러운 이미지로 다가갈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소속 조직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뭐 지금 뭐 문을 지금 당에서는 문이 청와대 잡고 있고, 당은 이해찬 대표가 잡고 있는데 서로 이제 협조관계죠. 뭐 다만 이제 이 당이 완전히 뭐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는데, 지난 정권 초반기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뭐 이철이 의원인가요? 썰전으로 떴다가 배치까지 단 이철이 씨, 이 사람은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하죠. 뭐 어디 보좌진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아마 뭐 공천받을 자신이 없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거 좋은 약속을 제안받았든지 뭐 하고 싶은 게 생겼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당과 청와대가 서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슬슬 반기를 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표가 이뻐가지고 봐볼만 할 것 같습니다. 중도층 긍적 33%, 부정 64%. 엄청나군요.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 현저하게 한국당이 앞섰군요. 한국당 그래도 최소 우리가 옳아요, 우리가 정의예요, 뭐 우리가 뭐 올마이티예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국 사회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자유민주화,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원활한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확고한 정당이기 때문에 다수 대중들이 당연히, 그리고 또 항상 변화를 추진해도 타협하고 절충하고 온건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유동적인 분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당별 호감도 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민주당 많이 떨어졌고 한국당 꾸준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가야죠. 뭐 한국당이 뭐 아주 뭐 이쁘고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제가 보니까 민주당 정의당 하는 것보단 나아요. 우리 차악이라고 하죠. 차악. 제가 쭉 보면은 정치는 차악의 절묘한 운용에 따라서 얼마나 잘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얘기가 나오는군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찬 대표로는 총선 치르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위기감 있을만 합니다. 회의론이 들고 있다죠. 당연하죠. 자, 한국당 참 그랬었어요. 아유, 정말 2년 전만 해도 비참했죠. 2, 3년 전만 해도 정말 참 당이 그래도 코어 그룹이 다시금 이렇게 중심을 잡아줬고 뭉쳐줬고, 이 역할에 대해서 홍 대표님이 참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대중들한테 이렇게 먹히는 그런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했을지언정, 코어 그룹을 그 와해된 탄핵의 어떤 상처로 인해 가지고 와해된 이 보수 한국사의 국가 중심 세력, 또 자신도 우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계기가 됐죠. 초기 결집 씨앗이 되었고, 잘 가면서 이제 계속 또 뭐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당의 간판으로 나오고, 그 당시 황 대표가 이제 입당을 할 무렵에 나경원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튼튼한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오시는 것 같아서 참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은 국가를 생각해서 합심하여 다음번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에 이바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수대통합 참, 유시민 아까 그래서 유시민 안철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안철수 유시민 유승민이죠. 유시민은 저 촉새 같은 분 계시고, 여러분 유승민과 안철수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유시민까지 좀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좀 보죠. 자, 여기 한번 이 김영준 교수께서 적으신 내용 가운데,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두 건이죠. 선거법하고
사법. 이게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했었죠, 이걸. 이게 패스트트랙 올린 거. 이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안 되는 게임이죠, 사실은. 원내 과반도 아니요. 뭐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는 바른미래당계의 일부도 이에 동조를 하고 있고, 쪽수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수 의석이 이렇게 몰고 가면은 사실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우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싶어요. 뭐 제일 좋은 건 뭐 금년 이번 회기 중에 이게 무산이 되고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제 과반수 의석 획득을 하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게 유일한 해법인데 과연 금년 내에 무산시킬 수 있느냐. 만약 무산이 안 됐다면 내년도 총선에 과연 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느냐. 사법검찰개혁의 핵심은 또 이제 공수처와의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과연 요거는 이제 원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또 당과 국회의원들께서 묘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밖에서 고심을 해보겠습니다.